보통 우리가 죄책감 하면 뭔가 도덕적인 감정,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해 볼 관점은요, 이걸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아주 급진적인 생각인데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우리가 보통 배우기로는 죄책감은 우리 마음속의 도덕적인 나침판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완전 다른 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관점은요. 죄책감이 사실은 전혀 다른 신호라고 말해요. 어쩌면 좀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진실의 신호 말이죠. 자, 들어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라. 와, 이 문장 진짜 도발적이지 않나요?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논리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의 핵심은 이겁니다. 죄책감은 당신이 착하다, 도덕적이다, 이런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당신이 지금 맡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능의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죄책감은 뭐 내면의 목소리, 도덕적인 지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외부에서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 너 지금 그 자리에 안 맞아. 너 부적합해. 이런 신호요. 말하자면 당신의 역할 수행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일종의 경고등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 철학이 진짜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나쁜 놈, 나쁜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이 주장은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뭐랄까, 거대한 퍼즐이라고 보는 데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좀 껄끄러운, 예를 들면 사기꾼 같은 그런 역할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누군가는 꼭 나타나서 그 빈자리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역할이라고 해도 말이죠. 자,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죄책감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없어야겠죠? 만약에 사기꾼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실패한 사기꾼일 뿐이에요. 그 역할에 대한 자격 미달인 거죠. 그리고 곧 죄책감 없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능의 문제죠. 이런 역할들은 사회라는 환경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치 도둑이 한 명 필요하면 한 명이 생기고 10명이 필요하면 딱 10명이 생겨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 역할 수행이라는 개념을 경쟁이 아주 치열한 사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가 됩니다. 이 철학의 눈으로 보면 경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던 그런 전통적인 도덕 개념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효과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남는 거죠. 그리고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는 과정이 어땠던 간에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그 방법이 옳았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바로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의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쪽은 리베이트를 주는 건 나쁜 짓이야 하면서 죄책감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버리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어때요? 지금은 살아남아야 하니까 이게 필요해. 대신 이걸 안 써도 이길 수 있는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죄책감이 실패의 신호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양심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이제 이 주장의 가장 도발적이고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그건 바로 양심 혹은 도덕성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사치품이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내 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배가 부르고 나서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처음 1단계는 생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2단계, 마침내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3단계, 포만의 상태가 와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그때 비로소 4단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게 양심이 태어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양심은 성공의 원인이 아니라 성공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건 내가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당신이 이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이라는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는 신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의 사회적인 역할이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거죠.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한 역할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다른 차원의 역할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 머릿속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네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의 본질이 대체 뭘까?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양심의 가책, 그건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게 정말 순수한 도덕적 나침반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당신이 이미 이 치열한 생존 게임에서 승리했다는 일종의 축배 같은 신호는 아닐까요?